혼인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 한국 거주 자격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 결혼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베트남에 7살짜리 아들까지 있었는데요. 판결문을 보면은요, 이거 뭐지?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16살 어린 베트남 아내를 직칼로 살해했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이 베트남 아내 만나자마자 이혼하자고 하고요. 또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도망가는 일이 워낙 많으니까 결혼중개업체에다가 보증금을 넣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한국 남자랑 살면은 그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거든요. 자, 이게 3개월입니다. 그리고 바로 딱 이날이 3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 챙겨서 나가겠다. 대한민국의 숨겨진 강력사건 시리즈, 오늘은 2019년 경기도 양주로 갑니다. 45살 한국 남자와 29살 베트남 여자가 결혼했는데요. 결혼중개업체에서 소개받은 다음에 그날 바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3개월 만에 남편이 아내를 식칼로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먼저 형량, 징역 15년이 선고됐다가 12년으로 내려가서 확정됐는데요. 이게 적합한지 또는 적당하지 않은지, 자, 퀴즈로 넣었으니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판결문에 기초해서 판결문에 있는 내용만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특히 판결문에 실린 남편의 일기가 있어요.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2018년 11월 3일 이 남자는요, 한국에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베트남 신부를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베트남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날 처음 만나서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바로 올립니다. 하루 만에 다 끝난 겁니다. 이게 좀 놀라운 일인데요. 1심 판결문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랑의 감정을 전혀 나누지도 않은 채 성급히 국제 결혼을 했다. 이게 이 비극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혼인신고가 이어졌는데요. 2018년 12월에는 베트남에서, 또 2019년 3월에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 남자는요, 중개업체에 1,080만 원을 지급했고요. 아내와 그 가족들에게는 1,000만 원 넘게 줬어요. 용돈, 차비, 수수료, 선물비 다 합해서 1,000만 원 넘게 갔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식 후에 남자 혼자 한국에 들어왔고요. 신부는 베트남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서류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자가 한국에 온 거는요, 결혼식 후에 9개월이나 지난 2019년 8월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한 다음에도 5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늦게 들어왔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나이 많은 노총각 한국 남자가 이거 불쌍한 베트남 여자 죽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판결문을 보면은요, 이거 뭐지?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9개월 동안 이 두 사람 카톡으로만 연락을 했거든요.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격 차이, 그리고 피해자의 빈번한 금전적 지원 요구로 갈등이 생겼다. 자, 그리고요, 한국에 온 다음에도요, 한국말이 서툴어서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또 문화와 생활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자주 다투고 부부관계가 악화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잠시 후에 나올 내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 두 부부 사이의 일을 파악하려면 뒤에 얘기를 다 들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요, 이렇게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베트남에 있던 아내가 내 안 좋은 성격 고칠게요 라고 말을 하고 혼인 생활에 의지를 보이자, 그렇다면은 한국에 와서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보이면서요, 국내 입국에 필요한 절차를 이 남자가 밟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의 이야기, 여자의 생각, 이게 진심이었냐 아니면 연기였냐, 자, 이걸 보기 위해서는 사건 당일, 살해 당일로 가봐야 됩니다. 살해 당일은요, 2019년 11월 26일입니다. 새벽 5시 반이거든요. 자, 새벽 5시 반? 도대체 이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양주에 있던 집에서요, 아내가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이천에 사촌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 집에 살면서 나 일하면서 살게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결혼했잖아요. 혼인신고도 했잖아요.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나가겠다, 나 딴 데 가서 살게, 별거를 하겠다, 가출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나가 살겠다? 자, 이 정도면은 이거 그냥 국적만 따기 위해서 그냥 결혼식 올린 거 아니냐, 이걸 자백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드는데, 놀랍게도 실제로 이 날이 어떤 날이냐, 11월 16일 결혼중개업체하고 이 여성하고 약속을 한 날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증금을 내요. 이 여자가 결혼하자마자 도망가는 일이 워낙 많으니까 결혼중개업체에다가 보증금을 넣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한국 남자랑 살면은 그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거든요. 자, 이게 3개월입니다. 그리고 바로 딱 이날이 3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3개월이 딱 되는 날이거든요. 그날 챙겨서 나가겠다, 나 보증금도 받을 거고 나 너랑 살 생각 없어, 나 나갈 거야 라고 선포를 한 건데, 남편은요, 이렇게 나가겠다는 아내를 붙잡다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 남편이 화내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자, 이게 결혼하자마자 이혼하는 그런 수법이죠. 싸움을 유발해요. 그리고 화내고 때리고 욕하는 것을 촬영합니다. 이걸 증거로 제출하면 이혼 가능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미 혼인신고를 통해서 한국 국적을 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하고 이혼을 하고 새 출발하는 겁니다. 베트남에 있던 숨겨진 남자친구가 와서 한국인이 돼버리는 거죠. 또는 베트남인을 한국에서 새로 만나가지고 새 출발을 하거나, 자, 이런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이게 좀 시나리오거든요. 유행한 지가 꽤 오래된 그런 유명한 시나리오죠. 물론 모든 국제결혼이 다 이렇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또 모든 베트남 아내, 동남아 아내가 이렇다는 거 절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 사건의 원인을 잘 따져보자, 이런 취지로 준비한 영상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은 촬영하는 아내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요, 남편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을 들고 휘두릅니다. 남편 오른쪽 허벅지를 베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참다 못해서 격분했어요. 그래서 살해 결심을 하고요, 식칼을 빼앗아서 아내의 가슴과 배를 여러 번 찌릅니다. 바닥에 아내가 쓰러졌지만 계속해서 등, 다리를 비롯해서 전신을 계속 찌릅니다.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분노에 가득 차서 벌인 좀 잔혹한 살인인데요. 부검 결과를 보면은요, 머리, 가슴, 배, 옆구리, 여기에 남은 칼자국이 15번입니다. 특히 왼쪽 심장의 심실이 절단됐어요. 이게 심장 자창이거든요. 부검했을 때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굉장히 좀 잔혹한 살인인데 1심 징역 15년 나왔고요. 2심에서 12년으로 3년이 줄어듭니다. 그 이유가 2심 항소심 판결문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1심 판결문은 굉장히 짧은데 이제 2심 판결문은 분량이 꽤 됩니다. 남편이 쓴 일기 등이 자세하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리겠는데, 이 사실이 남편은요, 결혼 초기부터 대단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릴 그런 내용인데, 하지만 아내는 달랐어요. 심지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부부싸움 할 때마다 다 촬영합니다.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남편이 샤워하고 나온 모습을 또 몰래 동영상으로 찍어놨어요. 그러면서도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면은 또 이건 또 거절했거든요. 나중에 재판으로 이혼할 때 위자료 받아내기 위한, 또 이혼 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자료로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남편은 점점 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남편 30살쯤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뒤로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거든요. 그래도 치료하면서 관리하면서 그럭저럭 지냈는데, 이 베트남 아내와 살게 되면서 오히려 그 우울증이 다시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남편은요, 이 베트남 아내하고 살기 시작한 직후부터 자기 승용차에 줄 같은 그런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한 그런 도구들을 이제 가지고 다녔습니다. 또 차에 현금 2,600만 원하고 또 임대차 계약서, 전세 계약서죠. 이걸 같이 보관했는데, 왜 그랬냐? 이거 놀랍게도 내가 죽으면 이 아내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거 못 가져가게 하려고 이거를 들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던 건데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남편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그러니까 이 베트남 아내와 혼인신고하고 데려온 다음에 함께 사는 그 기간 동안입니다. 이 짧은 3개월이죠. 이때 상담을 9번이나 받습니다. 2군데 정신과를 계속 다녔어요. 이때 심해진 우울증, 자살충동, 감정조절,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본인이 노력을 한 겁니다. 이러한 남편의 심리 상태가 잘 드러난 게 바로 일기거든요. 이 피고인 남편은 한 달 넘게 일기를 썼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됐기 때문에 몇 대목만 제가 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집에 들어가기 싫다. 무섭다. 무관심, 그리고 무대응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나부터 10까지 나를 의지하는 여자가 도대체 왜 한국에 왔는지 모르겠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될지. 내가 죽어야 끝난다는 생각이 든다. 허탈, 무기력, 희망이 사라진다. 하루 종일 심리상담 영상을 봤어요, 회사에서.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을 한 건데, 법원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혼인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 한국 거주 자격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 결혼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기간 3개월 끝나는 그날 아침에 바로 짐 싸서 나가겠다. 나는 너랑 안 살아. 보증금도 놓칠 수 없어. 받을 거야. 그리고 아내는 마음을 열지 않은 채 번번이 남편의 노력을 무시했다. 이 아내가 혼인을 유지하려던 의사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사촌동생 집으로 가겠다고 했고, 그러자 인간적인 모멸감, 배신감,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범행의 동기, 그러니까 이 살인의 동기와 경위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법원이 보고 3년을 항소심에서 더 내려준 겁니다. 이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이용당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배신감, 수치심 이렇게 한순간에 몰려온 것이죠. 그리고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은 칼을 뺏어서 이제 살인을 하게 된 건데, 그런데 남편도 그 후에 처리가 이거 뭐 좋지 않습니다. 자수 안 했거든요. 아침 8시부터 시신을 처리합니다. 시신을 비닐로 감싸고요. 천으로 다시 감쌉니다. 그리고 신부의 소지품과 가방을 다 챙긴 다음에 자신의 소렌토 승용차 뒷좌석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양주에서 전북 완주까지 가요. 거의 300km 갔거든요. 네, 그리고 오후 4시에 완주의 한 감나무 밭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근처 천물점에서 삽을 산 다음에 밖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녁 7시가 됐거든요. 11월이니까 어둡죠. 자, 땅을 파고 70cm 깊이에 시신과 가방을 묻고 덮었습니다. 자, 그러면 형량 1심 징역 15년입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3년이 깎인 12년이 나오는데, 사실 검사도 1심 15년 이것도 가볍다라고 항소했습니다만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15년은 무겁다라고 됐고 결국 최종 확정이 됐는데, 이 전체 내용을 끝까지 다 들으신 다음에 형량이 적당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이 퀴즈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 부탁드리고요. 자, 이 항소심 판결문 1심과 달리 자세합니다. 신부가 한국에 입국한 그 직후 일주일, 거의 하루 단위로 아주 상세하게 재구성해놨거든요. 그 일주일이 이 비극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2019년 8월 17일 토요일입니다. 결혼식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 베트남 신부가 한국에 옵니다. 결혼 후에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첫날이고요. 다음날, 입국 다음 날이죠. 8월 18일 일요일, 이 남편은요, 베트남 여성하고 8년 동안 잘 사는 후배 집에 이 아내를 데려간 겁니다. 한국에서 외로워하지 말라고 식사도 같이 하고, 또 베트남 식자재 파는 가게도 알려주고, 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화장품 가게까지 갔거든요. 세심하게 챙긴 거예요. 오자마자 전날에 아내가 화장 지우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생각이 나가지고 간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좀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점심 안 먹어서 배고픈데 왜 화장품 가게를 가냐? 큰 소리로 짜증을 낸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아내가 9시 넘도록 큰 소리로 한국말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거 옆집에서 시끄러워하면 싸움 나니까 조용히 해야 돼, 낮에 혼자 있을 때 해 라고 했지만 계속 이어갔고, 그리고 남편이 자려고 불을 끄면 또 아내가 또 계속 불을 켰다. 자, 물론 죽은 자의 이야기는 아니고 남편의 이야기가 남은 것이라는 것은 감안을 하고 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날 8월 19일입니다. 함께 보건소에 가서 결핵검사 받고 점심 먹고 집에 데려다 줬고, 그 다음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컴퓨터 공유기 새 걸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 8월 20일 화요일, 입국 4일째인데요. 이날이 결정적입니다. 부부가 함께 이천에 있는 아내의 사촌동생 집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아내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나 집에 안 가. 나 이혼하고 베트남 갈 거야. 이틀 전에 이 남편이 나한테 화내가지고 나 베트남 가라고 했잖아. 나 마음 상했어. 나 낮에 혼자 있는 것도 힘들어. 나 그냥 갈 거야. 나 이혼해. 자, 남편이 달래다가 결국은 그래, 원하는 대로 하자 라고 하고는 혼자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천에 놔두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또 이제 약해졌습니다. 이 아내의 사촌동생에게 전화했거든요. 통화하면서 혹시 와이프 마음 바뀌지 않았냐 물어보고 아내한테 직접 카톡을 보냅니다. 나 사실은 이혼하기 싫어. 내가 고작 4일 동안 살았는데. 다음 말도 이상해요. 4일 내가 혼인생활 하려고 이렇게 많은 돈 쓴 건 내가 아니잖아. 여기서 뭐 돈 얘기하는 게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8월 22일 목요일, 남편이 마음을 바꿉니다. 이혼하려면 3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빨리 이혼할게. 그리고는 협의 이혼 절차를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니까 버스를 타고 이천에서 양주 집으로 못 와요. 데리러 갑니다. 와이프를 태우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마음이 또 바뀝니다. 아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잘못했다. 나 성격 고치고 살게. 그러자 남편이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이혼 신청한 다음에 조정기간 동안은 두고 보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집으로 함께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내는 오자마자 이 갈등이 다 풀린 것도 아닌데 남편한테 요구를 합니다. 아이폰 사줘. 네, 애플 아이폰 사줘. 이렇게 한 거고, 남편은 아이폰은 비싸. 그냥 삼성폰 써. 삼성폰 사줄게. 라고 하니까 아내가 또 인상을 찌푸리면서 짜증을 냈다. 자, 그리고 그 남편은 노력을 했어요. 그날 바로 또 삼성폰을 사줍니다. 사줬는데 그날 밤 아내는 그 폰으로, 삼성폰으로 누군가하고 밤새 큰 소리로 계속 통화를 합니다. 남편 베트남 말 못 알아듣잖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아내는요, 통화 길게 한 다음에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자, 이게 결혼 일주일입니다.
그 후에 이 관계는요, 단 한 번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9월 말부터요, 이 아내는 침대에서 따로 이불을 몸에 둘둘 감고 등 돌리고 잤어요. 성관계 당연히 거부했고요. 일체의 신체 접촉도 거부합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도요, 고개를 돌려가지고 쳐다보기만 하고 인사를 안 한다. 잠들 때까지 매일 큰 소리로 누군가와 전화 통화한다. 또는 컴퓨터만 한다. 그러면서 또 심부름을 시킵니다. 식료품 사와라, 생활비 줘라, 이렇게 요구만 하고요. 그거 안 해주면 또 큰 소리로 짜증을 냅니다. 자, 판결문이 정리한 이 한 문장이 대단히 정확해 보이는데요. 피고인을 배우자로서 애정과 존중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자신의 물질적 필요만을 충족해주는 대상으로 취급했다. 자, 이건 뭐 정상적인 혼인관계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이 아내 빨래를 하긴 했는데 자기 옷만 합니다. 남편 옷 빨래를 안 해줘요. 청소 거의 안 해요. 남편한테 밥 먹었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요. 같이 먹자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 어디 조문 갈 일이 있어가지고 문상 가야 돼가지고 멀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또 다른 베트남 사람 불러가지고 집에 불러가지고 또 잠도 재워주고 이랬거든요. 한 가지 더. 이 사건이 벌어진 그 집 있잖아요. 양주. 이게 전세니까 집주인이 있는데 그 집주인의 아들이 항소심에서 이 피고인, 저 임차인 좀 선처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탄원서를 냅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 피고인 남편이요, 그전에는 매우 조용했다. 그런데 이 베트남 아내하고 결혼한 다음부터 저녁마다 그 집에서 고성이 들렸다. 화내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 목소리? 여자 목소리였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아내가 집에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집을 나가서 다른 곳에서 살자고 하네요. 속상해요. 어떻게 하면 아내가 맘붙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이 남자가 집주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형량을 3년 더 깎게 만든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합의입니다. 남편 1심에서요, 이 유족들에게, 베트남에 있는 유족들에게 장례비로 400만 원 지급했거든요. 그리고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 보증금 6,500만 원 이거 다 줍니다. 그리고 유족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징역 15년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2심에서 다시 이 남자는요, 처가 식구들에게 3천만 원을 추가로 줍니다. 1억 가까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족들이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탄원서를 써줍니다. 3천만 원짜리 탄원서가 된 거죠. 자, 그리고 결혼할 때 아까 또 뭐 2천만 원 가까이, 1천만 원 훨씬 넘는 금액이 갔다고 했잖아요. 합하면 거의 1억 1천만 원 넘습니다. 이 남편이 가졌던 모든 것이 결국은 베트남 가족들에게, 처가 식구들에게 다 가버리게 됩니다. 남편은 감옥 생활해야 되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물론 살인했으니까,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에 대한 죄값 치러야 되고 또한 그에 대한 민사적인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만, 이 비극 정말 출발이 너무나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피해자, 이 여자에게는요, 베트남에 두고 온 7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결혼을 한번 했어요. 거기서 낳은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내가요, 그 아이의 양육비까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제대로 풀리기 어려운 그런 구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또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해서, 또는 뭐 일부 매매혼에 가까운 국제결혼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소개받고 그 다음날 바로 베트남을 갔고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도착한 그날 바로 결혼식을 했다. 자, 이게 진지한 의미의 결혼이냐, 또는 뭐 거래냐, 매매냐,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결국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물론 모든 국제결혼이 이렇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또 모든 동남아 안에, 베트남 안에 이렇다는 거 절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단지 이 사건이 왜 이런 엄청난 비극으로 끝났나, 이 비극의 시작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따져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숨겨진 사건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